흙냄새가 났습니다. 코가 아릴 정도로 진한 흙냄새였어요. 아버지의 손이 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숨만 쉬었습니다. 머리 위로 군화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없었어요. 10개 전부요. 땅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팠습니다. 사흘밤이었어요. 쉬지 않고 판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쁨조 선발이었어요. 16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부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굴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회령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산이 세 면을 감싸고 나머지 한 면은 논이었어요. 마을 전체가 30가구 남짓이었습니다. 여름이면 논에서 개구리 소리가 밤새 들렸어요. 그 소리가 싫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여름이 왔다는 뜻이었고 여름이 오면 배급이 조금이라도 나아졌거든요. 아버지는 마을에서 40분쯤 걸어가야 나오는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석탄 광산이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돌아오셨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집에 올 때면 온몸에서 석탄 냄새가 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그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짙고 묵직한 냄새였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진했지만 저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들어오면 먼저 세수를 했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받아서 마당에서 씻었어요. 겨울에도요. 영하 20도가 넘는 겨울에도 아버지는 밖에서 씻었습니다. 물이 아까우니까 방 안에서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수를 하고 나면 얼굴에 석탄가루가 지워졌지만 손톱 밑에는 항상 까만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손이었어요. 깨끗해질 수 없는 손. 매일 곡괭이를 잡아서 관절마다 굳은 살이 박혀있던 손.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기억나는 건 많지 않아요.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노래를 들었던 기억 하나가 전부입니다. 무슨 노래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사도 멜로디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따뜻했다는 감각만 남았어요. 무릎 위의 온도,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던 손끝, 그리고 그 손에서 나던 무명운 냄새. 나중에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부르던 노래가 뭐였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노래였어요. 아버지는 저를 혼자 키웠습니다. 새벽에 나가기 전에 밥을 지어놓고 가셨어요. 가마솥에 잡곡밥을 해놓으면 뚜껑 위에 수건을 덮어두었습니다. 식지 않게요. 그리고 밥솥 옆에 항상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종이에 연필로 쓴 글씨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아버지가. 매일 같은 말이었어요.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광산에서 곡괭이를 잡는 손으로 쓴 글씨였으니까요. 획이 고르지 않았고 글자 크기도 들쭉날쭉했어요. 하지만 한 글자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읽고 밥을 먹고 학교에 갔어요. 쪽지는 서랍에 모아뒀습니다. 모으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버리기가 싫었을 뿐입니다. 나중에 세어보니 3년치가 넘게 모여 있었어요. 1000장이 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노래를 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예술 소조에 넣어주셨어요. 방과 후에 다른 아이들 4명과 함께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피아노가 한 대 있었는데
건반 3개가 나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 새 건반을 피해서 반주를 쳐주셨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는 게 좋았어요. 부를 때만큼은 배고픈 것도 추운 것도 잊었으니까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씻고 들어온 아버지의 얼굴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오늘은 뭘 불렀어? 아버지가 물으면 저는 매번 한 곡을 불러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잘 부르는 노래였어요. 아버지는 방바닥에 앉아서 듣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칭찬이었어요. 잘했다, 예쁘다, 훌륭하다 같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 한 번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고개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는요. 마을의 배급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그해 가을부터였습니다. 옥수수 배급이 먼저 끊겼어요. 그 다음에 잡곡이 줄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아버지가 가져오는 석탄 양도 줄었어요. 광산이 감산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웃집 영철이네는 식구가 5이었는데 어느 날 3이 됐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됐으니까요. 밥솥 옆 쪽지는 그래도 매일 있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아버지가. 밥의 양은 줄었지만 쪽지는 줄지 않았어요. 그 글씨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글씨가 흐려진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손이 흐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영양실조로 손에 힘이 빠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해 겨울이 끝나기 전에 우리 집 문을 두드린 건 눈보라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군복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검은 군복이라고 했지만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면 정확히는 올리브색이었습니다. 겨울 외투가 어둡게 보여서 검은색처럼 느꼈던 거예요. 보이부 소속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에 표정이 없는 남자였어요. 나이는 3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눈이 작고 입이 일자로 다물어져 있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아버지는 마당에서 씻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얼굴에 물이 흐르는 채로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글자 수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동자가 종이 위에서 멈추는 걸 봤어요. 한 지점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글자를 3번, 4번 다시 읽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종이가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만든 소리였어요.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울음보다 무서운 소리였어요. 보이부 남자가 말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축하한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축하라는 단어가 저렇게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군화 소리가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서고 골목을 돌 때까지 들렸습니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아버지는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물이 얼굴에서 목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 문턱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해요? 아버지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부르면 항상 돌아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 뭘 하고 있든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나무를 패다가도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 중에도요. 그런데 그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만 보였어요. 아버지의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광산에서 곡괭이를 휘두르는 그 넓던 등이 작아 보였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으로 가서 종이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막지 않았어요. 종이에는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중앙당 5과
예술봉사 선발 통보. 이름 옆에 제 생년이 적혀 있었어요. 16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주소와 출신 학교가 있었습니다. 제 정보가 빠짐없이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소문으로 돌았으니까요. 몇 년 전에 같은 학교 선배 한 명이 뽑혀간 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선발되면 평양으로 간다.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돌아와도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선배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3년 뒤에 마을에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얼굴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문 이상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13살 때부터 선발 과정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중앙당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학교를 돌며 여학생들을 봤습니다. 키, 얼굴, 목소리, 걸음걸이. 한 번은 수업 중에 교실 뒤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저를 보고 있었던 거요. 아버지가 그 밤 처음으로 밥을 짓지 않았어요. 부엌이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찬밥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해놓은 잡곡밥이 가마솥에 그대로 있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긁어서 입에 넣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뒷마당에 나가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등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요. 바깥 온도가 영하 15도 아래였을 겁니다. 아버지는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서 있었어요. 광산에서 입고 온 작업복 그대로였습니다. 추운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밖에서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날카롭고 짧은 소리였습니다. 쨍, 쨍, 쨍. 규칙적이었어요. 저는 이불을 덮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뭔지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삽을 들었다는 것을 안 건 이틀 뒤였습니다. 이틀 동안 아버지는 낮에 광산에 갔다가 밤에 돌아오면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은 다시 짓기 시작했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밥솥 옆에 쪽지가 없었어요. 매일 있던 쪽지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밥이 없는 것보다, 겨울이 추운 것보다, 보이부가 온 것보다 매일 있던 것이 사라지면 그게 공포입니다. 사라진 이유를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화가 난 건지, 포기한 건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새벽에 저는 참지 못하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 때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코끝이 바로 얼었습니다. 맨발에 마루의 나무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뒷마당을 지나 헛간까지 걸었습니다. 헛간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헛간 바닥에 나무 판자가 옆으로 밀려 있었어요. 판자 아래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어요. 아버지는 그 구멍 안에 들어가서 파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아버지의 등이 보였어요. 구부린 등이었습니다. 좁아서 몸을 펼 수가 없었어요. 삽이 너무 커서 구멍 안에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짧은 괭이와 맨손을 번갈아 쓰고 있었어요. 괭이로 흙을 긁어내고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흙이 아버지 뒤로 쌓여갔어요. 그 흙을 또 뒤로 밀어야 했습니다. 한 번 파는데 3번의 동작이 필요한 거였어요. 효율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오로지 집념으로 파고 있었어요.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처음에는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괜히 자루에 묻어 있는 것이 흑마는 아니었습니다. 번들거렸어요. 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르자 아버지가 동작을 멈췄어요. 올라왔습니다. 구멍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흙투성이었습니다. 눈만 하얗게 떠 있었어요. 석탄 가루가 아니라 흙이 덮인 얼굴이었습니다. 광산에서 돌아와 씻지도 않고 바로 파기 시작한 거였어요.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던 거예요. 들어가.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손이요. 들어가라고 했다. 아버지가 소리를 높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16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는 걸 들은 적이 없었어요. 화가 나도 조용히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산에서 사고가 나서 동료가 다쳤을 때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조용히 업고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공포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던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공포, 딸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밖에서 흙 파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쉬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괭이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깡 하는 소리요. 그 소리가 나면 잠시 멈추고 다시 시작했어요. 돌을 손으로 빼내는 거였을 겁니다.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요. 새벽 5시에 소리가 멈췄어요. 아버지가 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동이 물을 끼얹는 소리. 그리고 6시에 광산으로 나가는 문소리가 났어요.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솥 위에 수건이 덮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밥을 지어놓고 간 거였습니다. 밥솥 옆에 쪽지가 있었어요. 오늘도 건강하게 아버지가. 글씨가 평소보다 더 삐뚤삐뚤했습니다. 획이 흔들렸어요. 끝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보고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밥 위에 떨어졌어요. 짠밥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손이 부서지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매일 밤 부서지고 있다는 걸요. 그날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수업 중에 저를 불렀습니다. 은혜야, 복도로 나와라. 아이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복도 끝까지 저를 데려갔습니다. 창문이 없는 구석이었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깜빡이는 불빛 아래에서 선생님 얼굴이 반쪽씩 보였다 사라졌어요. 선생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은혜야, 사흘 뒤에 사람들이 온다. 평양에서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를 데리러 온다. 그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였지만 벽이 그 말을 받아서 돌려보내는 것 같았어요. 데리러 온다. 데리러 온다. 사흘이었습니다. 선발 통보에는 날짜가 없었어요. 정확한 이행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데려가는 거였어요. 저항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참 동안 형광등의 깜빡임만 두 사람 사이에 있었어요.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찾아왔었다. 아버지가요. 선생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뭔가를 삼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어. 날짜를 알려달라고.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광산에서 돌이 무너져 다리에 파편이 박혔을 때도 쓰러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절뚝거리면서 출근했어요.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이 아버지한테 싸움을 건 적이 있었어요. 배급 문제로요. 상대가 소리를 지르고 밀쳤는데 아버지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상대를 봤습니다. 상대가 먼저 돌아갔어요. 그런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요. 딸의 목숨이 걸린 일 앞에서 아버지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선생님이 말을 이었어요. 날짜는 알려줬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너도 아무것도 모른다. 알겠지. 선생님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사흘밖에 없었어요. 사흘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그 밤에 집에 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뒷마당에 있었습니다. 광산에서 돌아온 것도 모르게 바로 들어간 거였어요. 씻지도 않았습니다. 석탄 가루와 흙이 섞인 냄새가 헛간까지 풍겼어요. 저는 헛간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구멍이 깊어져 있었어요. 수직으로 내려간 뒤에 옆으로 뚫려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기어갈 수 있을 만큼 넓었어요. 높이는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옆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아버지는 땅굴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창고 확장이 아닙니다. 이건 길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만들고 있는 길, 지하로 난 길,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집에서 나가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는 길. 아버지는 그걸 맨손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흘밤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손톱이 빠져나가는 것도 모른 채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 건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뒷마당에서가 아니라 부엌에서였어요. 아버지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왔어요. 그 김 사이로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은혜야, 내일 학교 끝나면 바로 와라. 어디도 가지 마라. 네. 왜냐고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물을 수 없었습니다.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눈밑만 아니라 볼도 입가도 어두웠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광산에서 일하면서 야위었던 얼굴이 사흘 만에 더 움푹 꺼졌습니다. 사흘 동안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뼈 위에 가죽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살아있었어요. 오히려 더 또렷했습니다. 쫓기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쫓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뭔가를 끝내려는 사람의 눈. 그날 저녁 밥상에 반찬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달걀이었어요. 삶은 달걀 한 개. 배급에 달걀은 없습니다. 장마당에서도 달걀 한 알이면 옥수수 새끼값이었어요. 이 마을에서 달걀은 명절에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이 아닌데 달걀이 밥상에 올라온 건 처음이었어요. 어디서 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달걀을 제 앞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많이 먹어라.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힘을 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버텨라 였어요. 달걀 껍데기를 까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달걀이 마지막 만찬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밥만 먹었어요. 반찬 없이 밥만. 달걀은 저한테만 줬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어요. 싱크대라고 부르기엔 초라한 돌판 위에 양동이가 놓여있는 구조였습니다.
물을 끼얹으면서 양동이 뒤를 봤어요. 싱크대 아래 선반에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본 적 없는 가방이었어요. 검은색 천으로 만든 작은 보따리였습니다. 모서리를 천으로 묶은 형태였어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둔 것이라는 건 알았어요.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보따리의 크기는 머리통만 했어요. 가벼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보따리 옆에 양말이 한 켤레 있었어요. 두꺼운 양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말이 아니었어요. 새 양말이었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장마당에서 양말 한 켤레는 옥수수 일주일치였습니다. 달걀과 양말. 아버지가 무엇을 팔았을지 짐작이 갔어요. 광산에서 석탄을 빼돌린 거였을 겁니다. 들키면 수용소행이에요. 아버지는 딸을 위해 목숨값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씩 조용히. 그날 밤 아버지가 헛간에서 올라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부엌의 전구 불빛 아래에서 그 종이를 펼쳤어요. 갈색 포장지 같은 거친 종이였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삐뚤삐뚤한 선이었습니다. 연필로 그린 건데 직선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울퉁불퉁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그린 거였어요. 곡괭이를 잡던 손으로 그린 선. 그게 뭔지 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선 위를 짚어가며 말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다. 종이 왼쪽 구석에 네모가 하나 그려져 있었어요. 그게 우리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선을 따라 움직였어요. 네모에서 나온 선이 오른쪽으로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점이 2개 찍혀 있었어요. 산이었을 겁니다. 선의 끝에서 아버지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물결 모양의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강이다. 강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강이라는 건 두만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두만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회령에서 그리 먼 곳은 아니었지만 일반 주민이 강 근처에 가는 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국경 경비가 서 있었고 허가 없이 접근하면 체포됐어요. 하지만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그 이름은 소리내서 부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두만강이라는 세 글자는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위험해지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눈을 피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 갔나 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강에 간 사람의 이름은 다시 불리지 않았어요. 가족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떤 집은 강에 간 사람 때문에 남은 가족이 끌려갔어요. 연좌제였습니다. 한 사람이 강을 건너면 남은 가족이 값을 치렀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내려 하면서 남겠다고 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둘 다 사라지면 마을 전체가 의심을 받아요. 이웃 사람들까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아버지가 남아있으면 적어도 처음 몇 시간은 정상으로 보였어요. 아버지의 종이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가 선 위를 다시 짚었어요. 땅굴이 여기서 나온다. 집에서 200m쯤이다. 옥수수밭 끝이다. 헛간 바닥에서 시작한 땅굴이 200m를 가서 밭 끝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사흘밤 동안 200m를 맨손으로 판 겁니다. 하루에 70m 가까이 파야 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에 10m도 안 되는 속도였지만 그걸 쉬지 않고 새벽 5시까지 계속한 거였습니다. 밭을 지나면 산길이 있다. 4km다. 산길을 넘으면 강이 보인다.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겨울이니까 얼어 있을 거다. 얼어 있으면 걸어서 건널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광산에서 석탄을 캐던 사람이 국경까지의 거리와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옛날에 벌목하러 그쪽 산에 간 적이 있다. 20해 전이다. 20해 전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삐뚤삐뚤한 선을 다시 봤어요. 아버지의 20해 전 기억으로 그린 지도.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도를 구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기억이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20해 전 기억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건지. 나중에 생각해보니 확신이 아니라 의지였던 것 같아요. 맞든 틀리든 이 길밖에 없다는 의지.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사람은 확신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같이 가는 거죠?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참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한참 뒤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만 간다. 그 세 글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없을 때가 가장 무서운 거였습니다. 그건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무리 울어도 매달려도 바뀌지 않는다는 뜻.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야기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같이 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설명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둘이 가면 잡힌다. 땅굴은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다. 내가 따라가면 흔적이 2배가 된다. 아버지의 계산은 단순했어요. 하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사라지면 수색 범위가 제한됩니다. 집안에서 딸이 없다고 하면 처음엔 가출이나 도주를 의심해요. 수색 범위가 마을 주변에 머뭅니다. 2사람이 동시에 사라지면 그 순간 탈북으로 확정됩니다. 마을이 봉쇄되고 국경 경비에 비상이 걸려요. 군견이 투입되고 서치라이트가 돌아갑니다. 강을 건널 틈이 없어요. 아버지는 남아서 아무 일 없는 척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딸이 없다. 어디 갔는지 모른다. 그렇게 보이부에 말할 거였어요. 아버지가 당황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연기를요. 딸이 사라진 아버지의 연기. 하지만 그건 연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로 걱정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다만 방향이 달랐을 뿐입니다. 보이부가 생각하는 걱정과 아버지의 진짜 걱정은 정반대였어요. 보이부는 딸이 어디 갔는지 걱정하는 아버지를 볼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무사히 강을 건넜는지 걱정하고 있을 거였어요. 몇 시간이라도 수색을 늦추기 위해서. 그 몇 시간이 제 목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싱크대 아래의 검은 보따리를 꺼냈어요. 부엌 바닥에 놓고 매듭을 풀었습니다. 안에 옥수수 떡 4개가 있었어요.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바싹 말린 거였어요. 오래가게 하려고요. 두꺼운 양말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아까 싱크대 아래에서 봤던 그 양말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접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건 강을 건너고 나서 펼쳐라. 지금 보지 마라. 왜요?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보따리 안에 다시 넣었어요.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아버지, 정말 같이 못 가요. 아버지가 제 머리를 한번 쓸어넘겼어요.
아버지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손톱이 빠진 자리에 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부어 있었습니다. 감염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 손이 제 머리카락을 넘기는 감촉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까끌까끌했어요. 한 올 한 올이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칠고 아프고 그리고 따뜻했어요. 이상하죠. 아픈 손이 따뜻할 수 있다는 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일 밤이다. 사람들이 오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오는 사람들, 기쁨조 선발단. 아버지는 그들이 도착하기 하루 전에 저를 보내려 한 거였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끝이었어요. 그 하루를 아버지가 무릎을 꿇어서 산 거였습니다. 선생님 앞에서요. 선생님이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언제 보내야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너무 일찍 보내면 선발단이 오기 전에 탈북 사실이 발각됩니다. 너무 늦으면 이미 끌려간 뒤에요. 딱 하루 전. 그게 유일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 무릎까지 꿇은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운 천장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헛간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땅굴의 마지막 부분을 파고 있었어요. 흙 파는 소리가 새벽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뜬 채로 아침을 맞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부엌에 나와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있었어요. 평소처럼요. 가마솥 뚜껑을 열고 밥을 저으면서 김을 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어요. 밤새 땅을 파고 손에서 피가 나고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이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밥솥 옆에 쪽지가 있었어요. 오늘도 건강하게 아버지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쪽지라는 걸요. 내일이면 저는 이 집에 없으니까요.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보따리에 이미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강 건너서 읽으라는 쪽지. 그러면 이건 제 주머니 속에만 있는 쪽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을 쪽지. 아버지는 광산에 나갔습니다. 저도 학교에 갔어요. 수업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자를 쓰는 분필 소리만 들렸어요. 그 소리가 아버지가 괭이로 흙을 긁는 소리와 겹쳤습니다. 옆자리에 영숙이가 제 팔을 건드렸어요. 은혜야, 왜 그래? 얼굴이 하얘.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영숙이는 제 친구였어요. 같은 예술소조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숙이가 높은 음을 부르면 저는 낮은 음을 받았어요. 우리 둘이 부르면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맞는다고요. 영숙이한테 말해줄 수 없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내일이면 저는 이 교실에 없다는 걸. 영숙이가 제 이름을 불러도 대답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면서 영숙이가 말했어요. 내일 보자. 저는 웃었습니다. 내일 보자. 거짓말이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을 입구에서 차 한 대를 봤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였어요. 이 마을에 자동차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트럭이 가끔 배급을 실어올 때 말고는요. 승합차는 처음 봤어요. 차 옆에 군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한 명이 저를 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발이 빨라졌습니다. 뛰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뛰면 수상하니까요.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걷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다리가 떨리는데 걸음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이미 와 있었어요. 광산에서 일찍 나온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헛간 앞에 서 있었어요.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구멍이 보였어요. 어두운 구멍.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완성했다. 2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2글자 안에 사흘밤의 피와 땀과 뼈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구멍을 들여다봤어요. 어두웠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건 아니었어요. 사람 키 정도 내려가면 옆으로 뚫린 통로가 시작됐습니다. 그 통로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에 작은 기름 등잔을 쥐어줬어요. 성냥도 함께요. 이걸 들고 가라. 중간에 꺼지면 벽을 손으로 짚고 가라. 벽을 따라가면 된다. 한쪽으로만 가면 끝이 나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준비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사흘밤을 파면서 매 순간 이 말을 연습했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를요. 아버지가 보따리를 제 등에 묶어줬습니다. 끈을 조일 때 아버지의 손이 제 등에 닿았어요. 손가락 끝에 딱지가 느껴졌습니다. 피와 흙이 마르면서 생긴 딱지. 울퉁불퉁한 감촉이 제 등 한가운데에 닿았어요. 아버지의 10손가락이 모두 그런 상태였습니다. 손톱이 하나도 없었어요. 10개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딱지가 앉은 자리가 부어 있었어요. 그 손으로 매듭을 묶는 게 얼마나 아팠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끈을 한 번 더 잡아당겨 확인했어요. 단단한지, 흔들리지 않는지, 그 감촉이 지금도 등에 남아 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해가 지면 바로 들어가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작전을 짜는 사람의 말투였어요. 어두워야 한다. 밝으면 안 된다. 땅굴에서 나오면 옥수수 밭이다. 밭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산길이 시작된다. 산길은 좁다. 짐승길이다. 눈이 쌓여 있을 거다. 미끄러져도 멈추지 마라. 산길을 넘으면 내리막이 나온다. 내리막 끝에 강이 보인다. 강까지 멈추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끄덕일 때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삐뚤삐뚤한 지도의 선이 아버지의 목소리로 바뀌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제 얼굴을 2손으로 감쌌어요. 딱지 앉은 손바닥이 제 양쪽 볼에 닿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한쪽은 부어서 열이 났어요. 감염이 된 거였습니다. 그 뜨거운 손이 제 볼에 있었어요. 울지 마라. 소리 내면 안 된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아버지가 손을 내렸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 조각이었어요. 무명천에 뭔가가 감싸져 있었습니다. 헝겊이 오래돼서 색이 발해 있었어요. 열어봐라. 저는 천을 펼쳤어요. 안에 작은 것이 있었습니다. 은빛이 반짝였어요. 비녀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작은 비녀. 길이가 손가락 2마디쯤 됐어요. 끝이 살짝 휘어 있었습니다. 오래돼서 다른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만든 것 같았어요. 꽃 모양이 끝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비녀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서랍 깊은 곳에 넣어뒀던 거였어요. 한 번도 꺼내는 걸 본 적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비녀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아버지가 만지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가끔 서랍 앞에서 멈춰 서 있는 걸 봤을 뿐입니다. 열지 않고 서 있다가 돌아서는 아버지의 등.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다. 너 가져가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너 가져가라 에서 가라 부분이 깨졌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금이 간 유리처럼요. 저는 그 비녀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어요. 은이라고 했지만 무게는 깃털 같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무거워졌어요. 이걸 들고 가라는 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들고 가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어졌습니다. 산 능선 위로 해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 빛 속에서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아버지가 그렇게 웃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웃음이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어요. 눈에는 물이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우는 걸 본 적 없었어요. 그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에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가라. 한마디였어요. 저는 구멍 앞에 섰습니다. 아래를 봤어요.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 한 번. 평생 칭찬 대신 해왔던 그 고개 끄덕임이었어요. 저는 구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땅굴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구멍으로 내려가는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졌어요. 위에서 희미하게 들어오던 저녁빛도 몸이 구멍을 막으면서 차단됐습니다. 기름 등잔에 불을 붙였어요. 성냥을 긋는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만에 불이 붙었어요. 등잔의 불빛이 손바닥만 했습니다. 그 작은 빛이 전부였어요. 빛이 비추는 범위는 앞으로 한 뼘 정도, 그 너머는 어둠이었습니다. 벽이 양쪽에서 제 어깨를 눌렀어요. 어깨를 펼 수 없었습니다. 양팔을 몸에 붙이고 기어가야 했어요. 무릎과 팔꿈치로 전진했습니다. 등에 보따리가 묶여 있어서 천장에 닿았어요. 천장이 등을 긁었습니다. 흙이 떨어져서 머리 위에 쌓였어요. 흙이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뱉어도 또 들어왔어요. 냄새가 강했습니다. 습기 섞인 차가운 흙 냄새. 그리고 또 다른 냄새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달콤하면서 비린 냄새였어요. 피 냄새였습니다. 아버지가 손에서 흘린 피가 흙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사흘 동안 빠져나간 피가 땅에 섞여서 냄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땅굴 벽을 만질 때마다 아버지의 손이 닿았던 자리가 느껴졌어요. 울퉁불퉁했습니다. 괭이로 긁은 자리는 비교적 매끄러웠어요.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손톱 없는 손가락으로 파낸 자리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의 형태가 남아있었어요. 5개씩 나란히요. 아버지가 흙을 움켜쥐며 잡아뜯었던 흔적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만지면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위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손자국이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불이 꺼졌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요. 기름이 다 된 거였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눈을 떠도 감아도 똑같았어요. 손을 눈앞에 갖다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올라왔어요. 가슴 아래에서 치밀어 오르는 공포였습니다. 숨이 빨라졌어요. 가슴이 좁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벽이 더 좁아진 것 같았어요. 실제로 좁아진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까워집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입술에서 나는 피가 입안으로 들어왔어요. 짠맛이 났습니다. 왼손에 비녀가 있었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비녀 끝으로 오른쪽 벽을 짚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벽을 따라가면 된다. 한쪽으로만 가면 끝이 나온다.
그 말을 머릿속에서 반복했습니다. 벽을 따라가면 된다. 한쪽으로만 가면 끝이 나온다.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100번은 넘었을 겁니다. 세다가 그만뒀어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시간이 의미가 없었어요. 5분인지 50분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있는 건 벽의 감촉과 비녀의 차가움과 아버지의 목소리뿐이었어요. 머릿속에서 울리는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확히는 바람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은 거였습니다. 앞에서 오는 공기였어요. 땅굴 안의 공기와 다른 공기였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신선했어요. 바깥 공기였습니다. 출구가 가까웠어요. 기어가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머리 위에 흙이 얇아지고 있었어요. 빛이 보였습니다. 빛이라고 하기엔 희미했지만 완전한 어둠보다는 밝았어요.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구멍 위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흙을 밀어내고 땅 위로 올라왔어요.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겨울이라 줄기만 남아 있었어요. 마른 줄기가 바람에 바스락거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 전체를 때렸어요. 눈이 시렸습니다. 눈물인지 바람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땅굴 입구가 작은 구멍으로 보였어요. 그 너머 어둠 속에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어요. 지금쯤 헛간 판자를 다시 덮고 있을 거예요. 구멍을 흙으로 메우고 있을 겁니다. 흔적을 지우고 있을 거예요. 저를 보내고 난 뒤에 아버지, 혼자 남은 아버지, 돌아가고 싶었어요. 다리가 뒤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가라. 저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4km라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종이 지도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걸어보니 4km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20해 전 기억은 거리에서 어긋나 있었어요. 그보다 훨씬 멀었습니다. 산길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곳이었어요. 나무 사이로 난 짐승길이었습니다. 사람이 다닌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이었어요. 한 발짝을 내딛는데 3배의 힘이 들었습니다. 눈을 헤치고 발을 빼고 다시 내딛고 그 반복이 전부였어요. 양말이 금방 젖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준 두꺼운 양말이 눈 녹은 물을 흡수해서 무거워졌어요.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지부터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검지. 하나씩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만 알고 걸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미끄러져도 멈추지 마라. 비녀를 쥔 왼손은 주먹을 펴지 않았습니다. 비녀가 손바닥에 눌려 있었어요. 은이 체온을 흡수해서 조금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소리가 들렸어요.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멀었어요. 산 하나 너머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개가 짖는다는 건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경비초소가 근처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에는 일정 간격으로 초소가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길에서 벗어나 큰 나무 뒤로 숨었어요. 등을 나무에 기대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작게 쉬었어요. 입에서 나오는 하얀 김이 신호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면 누군가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입을 옷깃 안에 묻었습니다. 김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요.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어요. 순찰이었을 겁니다. 경비병이 개를 데리고 산기슭을 도는 거였어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30분은 된 것 같았습니다. 그 30분 동안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추위가 몸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옷이 얇았어요.
아버지가 준비해 줄 수 있었던 건 보따리 안의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구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요. 이가 부딪혔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이 부딪히는 소리가 숲속에서 얼마나 크게 울리는지 그때 알았어요. 입을 악물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2시간쯤 더 걸었을 때 나무가 끝났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탁 트였어요. 내리막이었습니다. 눈 덮인 비탈이 아래로 쭉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래에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하얀 평면이었어요. 강이었습니다. 두만강이 얼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얼음이 빛나고 있었어요. 강폭이 넓었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눈으로 봐도 300m는 넘어 보였어요. 강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점 같은 불빛이었어요. 중국 쪽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너무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 먼 것 같았어요. 가까운 건 눈에 보이니까, 먼 건 300m의 얼음을 건너야 하니까. 저는 언덕에 서서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건너야 했어요. 발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강으로 내려가는 비탈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눈 위에 얼음이 얼어 있었어요. 발이 헛디뎌서 엉덩이가 먼저 닿았습니다.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눈을 움켜쥐었지만 손이 그냥 지나갔어요. 엉덩이가 얼음 위에 부딪혔습니다. 쩍 하는 소리가 났어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제 엉덩이뼈가 얼음에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통증이 왔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어서야 했어요. 일어섰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어요. 얼음 표면에 눈이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눈 밑에 매끈한 얼음이 있었어요. 한 발짝을 내딛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무게를 옮겼습니다. 2발짝, 3발짝. 얼음이 단단했어요.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겨울이니까 얼어 있을 거다. 5발짝, 7발짝. 천천히 걸었어요. 빨리 가고 싶었지만 미끄러지면 소리가 나니까요. 10발짝째에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얼음이었어요. 기익 하는 소리. 길고 낮은 신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발밑에서 시작된 소리가 사방으로 퍼졌어요. 멈췄습니다. 본능이 발을 잡았어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아래를 봤어요. 달빛 아래에서 금이 보였습니다. 발밑에서 시작된 가는 금이 양쪽으로 뻗어가고 있었어요. 나뭇가지 모양이었습니다. 점점 갈라지면서 퍼졌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어요. 멈춘 거였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하중을 견딘 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한 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한 발 더. 괜찮았습니다. 체중을 최대한 넓게 분산시키려고 발을 끌듯 걸었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뒤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어요. 바람 자체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소리가 무서웠어요. 사이렌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울리는 사이렌이었어요. 마을 쪽이었습니다. 소리가 산을 넘어 강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 말은 사이렌이 울린 건 이미 한참 전이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사라진 걸 알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까지 시간을 벌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이렌은 밤에 울렸습니다. 누군가 미리 알아챈 거였어요. 이웃인지 경비원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시간을 벌지 못한 건지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요. 미끄러졌어요.
한쪽 무릎이 얼음에 부딪혔습니다. 일어났어요. 다시 뛰었습니다. 또 미끄러졌어요. 이번엔 손바닥이 찍혔습니다. 비녀를 쥔 왼손이었어요. 비녀가 손바닥에 더 깊이 박혔습니다. 일어나서 또 뛰었어요. 뒤에서 빛이 움직였습니다. 서치라이트였어요. 강 건너편 경비탑에서 쏘는 빛이었습니다. 강 위를 훑고 있었어요. 빛의 원이 크고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이 제 왼쪽 3m를 스쳤어요. 저는 엎드렸습니다. 얼음 위에 납작하게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음이 뺨에 닿았습니다. 칼로 자르는 것 같은 차가움이었어요. 빛이 지나갔습니다. 오른쪽으로 갔어요.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이번엔 넘어지지 않았어요. 건너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나무가 서 있었어요. 50m였습니다. 30m, 10m, 발밑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느낌이 먼저 왔어요. 발밑이 비었습니다. 오른발이 그대로 빠졌어요. 물이었습니다. 강물이 아니라 칼이었어요. 영하의 물이 발목을 잘라내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었어요. 타는 것 같았습니다. 불에 닿은 것 같은 고통이 발목에서 시작해서 정강이를 타고 올라왔어요. 비명이 올라왔습니다. 목구멍까지 왔어요. 이를 깨물었습니다. 뱉지 않았어요. 삼켰습니다. 비명을 삼키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왼발로 얼음을 밀었습니다. 몸을 앞으로 던졌어요. 오른발을 빼냈습니다. 빼내는 순간 양말이 벗겨졌어요. 물속에 남았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차가운 게 아니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차가움이 극에 달하면 뜨겁게 느껴진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건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감각이 없다는 건 조직이 얼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기어갔습니다. 얼음 위를 배로 밀며 갔어요. 팔꿈치가 얼음에 긁혔습니다.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추위가 마취제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아팠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픈 게 정상인데 안 아프니까요. 강둑에 닿았습니다. 흙이었어요. 얼어붙은 흙이었지만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고체였어요. 발밑이 미끄럽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움켜쥐며 올라갔어요. 손톱이 흙에 긁혔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흙을 움켜쥐었을 거예요. 손톱이 빠질 때까지 나무를 잡았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겼어요. 숨을 쉬었습니다. 제 숨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크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헐떡이고 있었어요.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처럼요. 땅굴에서 아버지가 제 입을 막았던 것처럼 제가 제 입을 막았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이 느껴졌습니다. 제 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이 입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딱지 앉은 거친 따뜻한 그 손. 뒤를 봤어요. 강 건너편에서 서치라이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빛이 강 위를 훑었어요. 천천히. 빛의 원이 제가 빠졌던 얼음 구멍 위에서 멈췄습니다. 구멍 주변에 물이 흘러나와 있었을 거예요. 빛이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강둑 쪽으로 왔어요. 빛이 나무 줄기를 훑었습니다. 제가 숨은 나무 바로 옆을 지나갔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빛이 1m 앞을 스쳤어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돌아갔어요. 나무가 저를 가려줬습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저는 한참 움직이지 못했어요. 오른발의 감각이 완전히 없었습니다. 왼손에 비녀가 있었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펴지지 않았어요.
비녀가 손바닥에 박혀 있었습니다. 비녀 끝에 꽃 모양이 손바닥 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피가 났는데 따뜻했습니다. 몸 전체가 얼어가는 중에 유일하게 따뜻한 곳이 그곳이었어요. 비녀가 박힌 왼손. 이상하게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강을 건넜으니까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넌 것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아버지의 종이 지도에는 강까지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강 건너는 빈칸이었어요. 물결 모양 선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거기까지밖에 몰랐던 거예요. 20해 전에 벌목하러 간 건 이쪽 산이었지 건너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숲속에 홀로 있었습니다. 방향을 몰랐어요. 북쪽인지 남쪽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별을 볼 줄 알면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저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었어요. 불빛이 보였던 쪽으로 걸었습니다. 아까 강 건너에서 봤던 그 작은 불빛이요. 오른발은 이미 느낌이 없었어요.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맨발이 눈 위를 밟았어요. 차가움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안 됐어요. 나무 사이로 1시간쯤 걸었을 때 나무가 끊기고 빈터가 나왔습니다. 그 빈터 너머에 길이 보였어요.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바퀴 자국이 눈 위에 찍혀 있었어요. 차가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길 위에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였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양손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서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멈췄어요. 도망쳐야 하는지 다가가야 하는지 판단이 안 됐습니다. 중국 공안이면 끝이었어요. 북한으로 강제 송환입니다. 송환되면 수용소행이에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서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조선 사람이냐? 중국어가 아니었어요. 조선말이었습니다. 억양이 이상했어요. 함경도 말도 아니고 평양 말도 아니었습니다. 연변 사투리였어요. 조선족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이 얼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공포와 추위와 탈진이 동시에 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어요. 걸음이 빨랐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위에서 아래를 봤습니다. 제 발을 봤어요. 오른발이 맨발이었거든요. 피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검게 변해 있었을 거예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이고. 그 한마디를 내뱉더니 자기 외투를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쳤어요. 무겁고 따뜻했습니다. 체온이 남아있는 외투였어요. 브로커였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건 땅굴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땅굴과 지도와 보따리와 비녀만이 아니었어요. 강 건너편에 사람까지 세워놓은 거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사람과 연결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광산에서 일하면서 어떤 경로로 중국 쪽 브로커를 찾았는지요. 석탄을 빼돌려 판 돈으로 브로커 비용을 치렀을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뭘 대가로 치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땅굴만 판 게 아니었어요. 길 전체를 설계한 거였습니다. 지하에서 강까지, 강에서 사람까지, 저 혼자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요. 브로커가 저를 데리고 길 옆에 세워둔 차로 갔어요. 작은 화물차였습니다. 짐칸 뒤에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이불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면이불 냄새. 빨지 않아서 사람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 냄새가 아버지의 이불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석탄 냄새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래된 면의 냄새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이불 위에 누워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아버지한테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실컷 울었어요. 브로커의 화물차는 밤에만 달렸습니다. 낮에는 어디선가 멈춰 세워놓고 저는 짐칸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이틀을 그렇게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답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중국 지명을 하나도 몰랐으니까요. 이틀째 밤에 차가 멈췄어요. 브로커가 짐칸 문을 열었습니다. 내려라. 내리니까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이 5채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로 들어갔어요. 조선족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할머니 나이는 70이 넘어 보였어요. 허리가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또렷했어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이 따뜻했어요. 온돌이었습니다. 바닥에 앉는 순간 온기가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울음이 터질 뻔했지만 참았어요. 아직 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으로 갔어요.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국이었어요. 무슨 국인지 모르겠어요. 감자가 들어 있었고 파가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뚝배기에 국을 떠서 제 앞에 놓았어요. 숟가락도 함께요. 먹어라. 할머니의 조선말은 억양이 달랐지만 따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맛 때문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것이 입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지난 이틀 동안 먹은 건 옥수수 떡 2개가 전부였습니다. 돌처럼 딱딱한 떡을 깨물어 먹었어요. 물도 눈을 녹여 마셨습니다. 따뜻한 것을 입에 넣은 건 이틀 만이었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 울었습니다. 국물이 입에서 목으로 넘어가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뜨거움이 눈물을 끌어냈습니다. 할머니가 제 발을 봤어요. 오른발의 양말은 강에서 빠졌을 때 벗겨져서 없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엄지와 검지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동상이었어요. 3번째 발가락도 색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았어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동상에 뜨거운 물을 대면 더 나빠진다고 해요. 할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발을 물에 담갔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느껴졌습니다. 감각이 없으니까요. 30초쯤 지났을 때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서서히. 그리고 통증이 왔습니다. 발가락 끝에서 시작된 통증이 발목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입을 막으려 했지만 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다. 괜찮다. 할머니가 반복했습니다. 같은 말을. 괜찮다.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어요. 아버지 손과는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주름이 많고 마디가 굵었지만 표면이 부드러웠습니다. 논의를 한 손이었을 거예요. 흙을 만지되 곡괭이는 안 잡은 손. 하지만 그 손이 아버지 손을 떠올리게 했어요. 딱지가 앉은 손톱이 없는 거친 손. 보따리 속의 쪽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강을 건너고 나서 열어보라고 한 쪽지. 아직 안 읽었어요.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옥수수 떡은 2개 남아 있었어요. 양말 한쪽은 강에서 잃었습니다. 쪽지는 보따리 맨 아래에 있었어요. 꺼냈습니다. 젖어 있었어요.
강물이 보따리 안으로 스며든 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종이가 물에 불어서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찢어질 것 같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었습니다. 글씨가 번져 있었어요. 연필 글씨가 물에 녹아서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글자의 윤곽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한 그 글씨. 매일 밥솥 옆에 놓여있던 그 글씨체. 1000번 넘게 봤던 그 필체.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아버지가. 같은 말이었어요. 매일 아침 밥솥 옆에 놓았던 바로 그 말. 새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유언도, 당부도, 비밀도 아니었어요. 1000번째나 1001번째나 같은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아버지가.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까 비명은 참지 못했는데 이 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천천히 일정한 박자로. 그 박자가 어머니 무릎 위에서 들었던 노래의 박자와 비슷했어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노래. 할머니의 등 두드림 속에서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어요.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8달이 걸렸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댁에서 일주일을 쉬었어요. 오른발 엄지와 검지의 동상은 심했지만 잘라내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가줬어요.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오른발 엄지는 느낌이 없어요. 겨울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른 브로커가 왔어요. 첫 번째 브로커는 사라졌습니다. 새 브로커는 여자였어요. 조선족 아주머니였습니다. 버스를 태워줬어요. 일반 버스였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인 척해야 했어요. 말을 하면 안 됐습니다. 억양이 다르니까요. 버스에서 이틀을 갔어요. 큰 도시를 지났습니다. 건물이 높았어요. 불빛이 많았습니다. 회령에서 본 적 없는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구경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안에게 잡히면 끝이었으니까요. 브로커가 또 바뀌었어요. 이번엔 남자 둘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국경으로 갔어요.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갔습니다. 산길을 걸었어요. 이틀 밤을 걸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갈 때도 강을 건넜어요. 이번엔 배를 탔습니다. 작은 쪽배였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어있지 않았어요.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공기가 습했고 풀 냄새가 났어요. 두만강을 건널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넌다는 건 같았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것, 무엇을 두고 간다는 것.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석 달을 있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매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밥이 나왔어요. 따뜻한 밥이요. 매일 3끼가 나왔습니다. 배급이 끊기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이상했습니다. 밥이 매일 나온다는 것이요. 한국 대사관 직원이 면담을 왔어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왔나요? 네. 혼자요. 네. 가족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사관 직원이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저는 결국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줬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아는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 있을 때 탈북민 네트워크를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사라진 다음 날 아침에 보이부에 끌려갔습니다. 딸이 어디 갔느냐고 물었대요. 아버지가 말했답니다. 모른다. 아침에 일어나니 없었다. 믿어줬을 리가 없죠. 헛간 바닥을 뒤졌을 거예요. 땅굴 흔적을 찾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메웠지만 파보면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흙의 밀도가 다르니까요. 파놓은 흙과 원래 다져진 흙은 달라요. 아버지가 어디로 끌려갔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수용소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교화소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탈북민 네트워크에 아버지 소식을 물어봤어요.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번은 회령 출신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같은 마을은 아니었지만 근처 마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누가 잡혀갔다는 소문은 들었다. 하지만 이름은 모른다. 이름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소문에서도 사라진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해요. 설거지를 하고 홀을 닦고 주방을 도와요. 쉬는 날이면 교회에 갑니다. 기도를 하는데 매번 같은 말만 해요. 아버지가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기도는 할 줄 모르겠어요. 서랍 안에 쪽지가 있습니다. 2장이요. 하나는 마지막 아침에 밥솥 옆에 있던 쪽지. 주머니에 넣었던 거예요. 하나는 보따리에 넣어줬던 쪽지. 강물에 젖어서 글씨가 거의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읽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읽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매일 아침 쓴 그 글씨를요. 오늘도 건강하게 아버지가. 비녀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비녀. 손바닥에 박혔던 자리에 아직 흉터가 남아있어요. 꽃 모양 흉터입니다. 비녀 끝에 새겨진 꽃이 손바닥에 찍힌 거예요. 가끔 비녀를 꺼내서 만져봅니다. 차갑고 작아요. 그런데 만질 때마다 같은 장면이 떠올라요. 아버지가 헛간에서 올라오던 모습이요. 흙투성이 얼굴에 눈만 하얗게 떠있던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저한테 했던 그 한마디. 가라. 저는 갔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길을 따라갔어요. 손톱이 빠진 손으로 판 그 길을요. 아버지의 손톱 10개가 제 목숨 하나의 값이었습니다. 저는 그 값을 아직 다 갚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밥을 지어요. 밥솥 옆에 쪽지를 하나 놓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쪽지예요. 저 혼자 사니까요. 오늘도 건강하게 아버지가. 아버지의 글씨를 따랐습니다. 삐뚤삐뚤하게요. 일부러 삐뚤삐뚤하게 써요. 아버지의 글씨처럼. 언젠가 아버지가 이 쪽지를 읽을 수 있기를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